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많은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축약본도 가지고 왔는데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그 다 읽는 것보다는 그 짧게 제 견해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동자 서민의 삶이 너무나 애달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 양극화와 그 불평등이 정말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대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아까 조문천 총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경제가 그 양적으로 그 엄청나게 성장해서 뭐 경제 10위 대국이 되고 국민소득이 뭐 선진국 수준만큼 올라서고 이런 그 성과들이 성장의 성과들이 그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이 사회의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고 모든 게 불평등하게 되면 이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같은 사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그 생활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특히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 보면은 노동에 대해서 다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존중은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바라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정작 노동 중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관심은 되게 적거나 되게 잘못되거나 이런 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로 인한 산업 전환에 있어가지고 이 전환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많은 산업 현장 가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업장들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새카만 흙먼지 이런 거 날려가지고 사람이 저런 데서 일할 수 있나 이런 사업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보람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밥 먹기 살기 위해 가지고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아무런 매갈이 없는 노동하는 그런 노동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전환 시대에 새로운 것에 의해 가지고 신산업, 성장산업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산업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이 느끼는 것은 기회보다는 위기의식과 위협이 훨씬 더 큽니다. 당장 석탄이나 에너지 기업들 또 자동차 내연기관들 이런 데 보면 일자리의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모든 것을 걸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게 맞는 건가? 물론 노동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정말 압박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입는다면 싸워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피 흘리는 뜨거운 사회가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대면서 사는 좀 따뜻한 사회가 되면 안 되냐. 그러려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나눠야 되는데 소통의 문제에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봅니다. 대립되는 양자가 있을 텐데 이게 마음만 연다 그래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을 하려면 둘이 역량의 차이가 적어야 되고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대화를 할 때, 정부가 중재를 할 때, 이게 같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많은 그 투쟁의 현장, 해고당해서 싸우고 산업재해 때문에 죽은 거 보상 문제로 싸우고 노동조합 못하게 해가지고 와해시키려고 해서 싸우는 그 사업장 가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자기 저 월급도 못 받고 투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울어지는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운동장 같은데, 많은 데 가보면 노동자들이 너무 세졌다. 기종노조 배부른 타령하는 자식들 다 싹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부가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도 기업들 잘 되게 하기 위해 규제를 다 푼다 그러는데요. 지금 힘의 균형이 지금도 물론 그 힘센 노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득권 가진 노조들, 조직 짱짱한 노조들 있지만 그런 노조들 얼마나 됩니까? 막말로 한 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한 줌도 안 되는 강성 기종노조라고. 그러면 한 줌도 안 되는 강성 기종노조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보다 훨씬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조들, 또 노조를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기업으로 해서 규제를 풀면 기업한테는 규제가 풀리는 거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임금에 대한 규제, 노동조합 만들 권리에 대한 규제 이런 거 다 풀면 노동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서로 따뜻한 사회로 가려면 약한 사람들한테 더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 때 한국노총 힘 셌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노동을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해주겠구나. 노동하고 같이 이 사회의 미래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정말 존중의 상대로 인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많은 대선 후보들이 와가지고 요구한 것보다 더 해주겠다고 하대요. 예?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현실에서 무리한 요구다. 원칙으로 맞아도 이게 될까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각했습니다. 대선 때 노동의 힘이 엄청난 줄 알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제는 노동 혼자 자기 결정력을 갖고 자기 힘을 갖는 이런 당체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현재 힘들잖아요. 선거 때는 될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큼 평상시에도 이런 힘을 누리려면 노동 자체도 이제는 넓게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같은 데서도 플랫폼 노동 공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제 한국노총도 대부분 보면 그래도 괜찮은 기업에, 물론 중소기업도 많지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노동자들하고 좀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만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연대임금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임금을 내놔야 되고, 왜 우리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냐. 근데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령 압도적인 강자, 빵 100개 갖고 있는 놈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빵 2개 가진 사람한테 너 하나 내놔서 굶는 사람 주자 이런데 그거 줘야 되잖아요. 2개 가진 사람도. 왜 100개 가진 새끼들은 하나도 안 내놓고 더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2개 가진 내가 이거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국노총은 많은 빵을 가진 건 아니지만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때도 그때 가니까 정부는 재정 걱정하면서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있는데 재정 걱정하면서 지원 난색을 표하고 경영계는 와중에서도 자기들 평상시에 수건사업 해결하려고 오히려 한술 더 뜨고 같이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노동이 임금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게 어용이라고 공격하고 아무도 먼저 조치 안 하고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먼저 제의했습니다. 한국노총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임금 인상 이런 거 자제해달라면 자제해주겠다. 임금 인상 자제하겠다. 임금 좀 내놓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첨예한 법안들, 갈등 사안들 이런 거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런 갈등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좀 자제하겠다, 당장. 만약에 그 우리 조직이 좀 저기한 조직이었으면 저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직을 유지 못할 겁니다. 사실 노동자들한테 임금 이런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자기 삶에 직결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려놓겠다는 지도자를 그 조직이 잘 용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그건 너무 전형적이고 구태한 거 아니냐. 뭐 때만 되면 어려울 때 임금 양보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전형적이고 구태다는데 그런 거 이해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구태의원인가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의 갈등이 어떻게 풀립니까? 다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한국노총도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정말 정권이 정책을 통해서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부 노동이 길거리 나가서 매일 싸우고 들고 하지만 싸운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투쟁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싸워서 바뀔 일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견디냐 하냐인데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오신 많은 사회 세력들하고 좀 외연을 확장해서 힘을 좀 모아서요. 노동이 특정한 집단이 아니고 다 우리 자식이고 아버지고 우리 사회 근간 자체 아닙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한국노총도 나만 하는 그런 이기주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회 전체를 걱정하는 그런 사회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일 테니까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충재 위원장님이 여기 가면 그냥 써준 거 읽으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바쁘고 그래갖고 아무런 준비도 못 해갖고 왔는데 참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 위원장님께서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는 재밌게 해드릴 자신이 없고요. 그냥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남북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라 그러면 크게는 안보정책, 국방의 문제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또 하나 통일정책. 조금 전에 우리 정운찬 총리께서도 이 통일 문제, 남북 동반 성장의 과제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그 글에는 시간이 없으셔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이제 동반 성장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결국 동반 성장이 중요한데 그것을 통일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빼요. 우선 요새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 총리께서 서울대학 총장 계실 때 아주 결단을 하셔가지고 중요한 연구기관을 만드셨어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지금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 놨더라고요. 2007년부터 2020년, 지금 아마 21년까지 한 것 같아요.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 착 보시면 2위는 통일이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 조금 안 되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보시면 조금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조금 보면 기울기가 조금 내려갑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건 20%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보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더니 팍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 21년에 나온 데이터 뭐 좀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하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넘어갔어. 이거는 뭐냐 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민족의식이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답이냐 하면 통일을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달리 해석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는 합리적이 돼가는구나. 목적의식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넘어갔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 인구도 크게 떨어지고 특별히 20, 30대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그냥 간단히 저 나름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분단이 오래 가니까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것 같아요.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럴 바에야 떨어져 살자. 북한 주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면 그럴수록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평화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또 하나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통일을 한다면 엄청 비용이 든데 그 왜 그런 부담을 우리가 지나 하지 뭐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다 하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2018년 이후 왜 갑자기 그렇게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저하되느냐. 제 생각에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원처음에는 국민들한테 상당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후 그 프로세스가 별로 작동도 안 하고 도발이 많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단순한 평화 공존 우선 정책에서 아마 분단을 그저 고착화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패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현 정부는 평화 공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하는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1992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잘 얘기를 해서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합의서에서는 분명히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두 지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린 두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인데 지금 떨어져 있다. 이건 특수한 경우다. 서독에서 독일의 경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헌법 평화적 통일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 기반 합의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통일은 한반도의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통일 정책이 있는 거죠. 목적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평화와 번영이 통일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지금 지도 보셨죠? 지도, 이게 이제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반도의 사진이에요. 남한은 훤한데 여기는 새까맣고 평양만 하얗고 중국도 오히려 훤한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유명한 미국의 아스모글루라는 MIT 교수가 로빈슨이라는 정치학자하고 같이, 아스모글루는 경제학자입니다. 둘이 Why Nations Fail, 국가들이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런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지도를 내세우고서 이 차이를 가져온 건 결국 뭐냐? 정치, 경제적 제도의 차이다. 남쪽하고 북한하고 인위적인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치, 경제적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진정한 파이널 최종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적 제도가 하나로 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 휴전선에 의한 이렇게 검고 흰 이 구분이 없어질 겁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물론 아까 그 휴전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평화를 얘기할 테고, 하얀 것과 검은 것이 하나를 합칠 것이다 하는 건 번영을 얘기할 겁니다. 북한도 물론 번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 비용을 걱정을 하죠. 왜? 이건 뭐 독일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이 되자마자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건너옵니다. 왜요? 생활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보다는 높은 생활 수준을 얻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죠. 그럴 때 서독 사회에는 상당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오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 서독에서 동독에다가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소득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동독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결국 독일의 경우 약 10년 동안 독일의 서독의 GDP의 4%, 5%를 동독으로 이전시켜줬습니다. 이게 뭐 큰 금액이죠. 근데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서독의 90% 정도로 쫓아왔어요. 막 통일됐을 때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에 비해서 그때 뭐 통계치에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30%도 안 됐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사는 사람이 구태여 서독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한반도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갑자기 휴전선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면
엄청난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올 겁니다. 그러면 남쪽은 대단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북에 있는 주민들이 그대로 이북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감당을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면 고향에 좀 있으면 조금 덜 생활 수준이 좀 낮아도 고향에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괜히 외딴 남쪽에 가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의 소득 수준이면은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해봤어요. 물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는 있습니다. 참고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대면 이 문제가 해결할 거냐 생각해봤더니요. 우리는 조금 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소득이 뭐 10년 내로 상당히 접근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마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우리도 한 5% 정도를 매년 보내면 물론 첫 해에는 좀 많이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나중에 덜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도 한 5% 정도 보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라프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간단합니다. 국방비 지금 우리가 3% 쓰고 있어요. 한 1%만 거기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산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절약해가지고 이쪽에서 쓰던 걸 다른 쪽으로 옮기면 돼요. 그것도 한 1%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세 부담률이 OECD에서 제일 낮아요. 그냥 우리 점차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이는 거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한 2% 정도 더 올릴 수 있어요. 또 급작스럽게 우리는 해외에서 좀 꼬아와도 괜찮습니다. 꼬온다는 건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되는데요. 통일에서부터 오는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을 후세가 즐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의 부채를 좀 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동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통일 비용의 부담이 훨씬 더 경감될 수가 있을 것이다. 넘어가 주세요. 통일이 비용만 유발하냐 하면은 이득을 유발합니다. 통일의 비용은 다른 얘기를 하면 분단 비용이에요.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통일함으로써 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남한과 북한의 자원이 다릅니다. 생산 요소가 달라요. 그거를 잘 결합할 수가 있어요.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합쳐지면 우리의 규모가 뭐 아직 1억 명은 안 되더라도 8천만 명 육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제적 규모가 가져오는 또 큰 이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까 국방비 얘기했죠. 또 대륙으로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물류 비용 절감이 될 겁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권이나 국제적 위상이나 등등 비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할 겁니다. 소독이 통일을 통해서 독일이 만들어짐으로써 유럽의 선두 국가가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걸 종합해 보면은
통일 비용 들어가는 건 단기적으로 됩니다. 통일의 이득은 연속적일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통일 후 북한 경제가 급속히 성장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은 상당히 괜찮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기법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10%, 연 1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북한 경제는 급속히 성장을 해요. 거기에 아울러서 남한 경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겁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데 여태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 플러스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정서적인 한민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플러스 같이 이익을 같이 창출하는 그런 이익 공동체도 될 수가 있다. 평화와 번영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할 거냐? 사실 이번 대선에서 통일 정책은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후보들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야 된다. 자기 입장을 밝히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밝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척 잘된 일이다. 왜? 통일 정책 가지고 남남 갈등하는 거를 이제는 끝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서로 통일 정책 가지고 논의 안 한 것이 참 잘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3인당 출신이었던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 정책은 뭐냐면 동독에 대한 긴장 완화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우리나라 햇빛 정책과 약간은 유사해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에곤 바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책이 3인당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그 뒤에 나온 수상 정권이 그 정권을 그대로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이 에곤 바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한테 아주 감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는 한 우리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헷갈리는데요. 그 후에 정작 통일의 기회가 왔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기민당의 콜 수상이 수상을 했어요. 3인당에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우린 그냥 평화 공존하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콜 수상이 애초에 내건 통일 정책을 추진했어요. 브란트는 자기는 3인당이지만 기민당의 콜을 지지했어요. 초당적 통일 정책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 라이샤우 교수라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역사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일본 대사까지 주일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미국 대사. 이분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이 한국보다 통일이 늦을 것이다. 한국이 더 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완전히 빗나갔죠. 독일 통일이 그 라이샤우 교수가 보지 못한 것,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여건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그거를 통해서 동독 주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독일 통일이라는 거는 이거 뭐 잘못 많은 사람들이 흡수 통일이다, 서독이 동독을 잡아먹었다. 절대 아닙니다.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서독하고 통일하자.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겠다. 그겁니다. 공산주의 해체가 또 아주 좋은 기회였죠. 통일을 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콜선. 브란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남남 갈등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 주변국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직 남한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주변의 여건입니다. 신냉전 체제 그냥 넘어가겠어요. 북한의 핵 개발, 요새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 또 남한의 남남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통일 환경입니다. 아마 정보통신기술이 북한 주민에게 해외 정보, 남한의 정보 많이 전파해 줄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의 통일,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오는 겁니다. 지정학적 변화, 유럽에 있어서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해체, 이건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거 아닙니까?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변화도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는 거죠.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통일로 막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남과 북을 여러 측면에서 통합해가는, 남과 북의 사회를 통합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넘어갔어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교류, 협력, 지원 하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 하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 서독에서 동독에 지원할 때 절대 거절을 안 줬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서독에서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허가증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줬어요. 머릿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 이 상호주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죠. 또 지금 핵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핵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핵을 없이 할 경우 우리가 정말 대대적인 북한 개발 사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북한 주민을 향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향한 정책은 국방정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을 향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주민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우리 주민들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통일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인적 자원 개발, 시장 제도에 대한 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번 이 정권의 사고 말고가 아니라 정치적 세력들이 이것만큼은 지키자라는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 가야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기본적 기조는 뭐냐? 우리 이미 다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조예요. 그걸 위해서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헌법 정신을 지켜가면서 초당적으로 남북 통합을 통한 통일로 지향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작훈입니다. 노동기소의 시대라고 하는 좀 얘기 안 해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 아버님이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좀 했는데 딱 화장장 예약 시간이랑 겹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인 형태,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변화와 또 앞으로 몇 년 있을 변화를 보면은 저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요. 구조 자체가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고,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충격 자체도 한국 경제에는 좀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뭔가 기여한 것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길게 보아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환경에서 시작된 얘기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냐, 우리의 이 상태가, 이 질문을 해보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빨라요. 아마 자본주의 역사 내에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변화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 변화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런 다이나믹이 우리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로 하면은, 잠재 성장률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잠재 성장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원을 최대한 동원했을 때 얼마큼 갈 수 있느냐. 여기는 기술 변수가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잠재 성장률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면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랬네요. 이게,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주요 국가랑 비교해서 OECD 통계를 가지고 그려본 건데요.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보통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GNI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GNI 대신에 GDP를 가지고 해봤어요. 차이는 비슷한데, GNI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송금하는 것,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 송금하는 것들, 이걸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GDP를 잡을 때는 그 나라에서 이제 벌어진 생산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경제 다이나믹이나 이제 구조를 볼 때는 이제 1인당 GDP 숫자도 종종 참고를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맨 위에 이제 은색 선은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유럽의 대표적 빈국이었는데,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로서는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1위예요. 가장 높은 나라가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국, 독일들이 이런 나라가 한국보다 앞에 있고,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많이 뭉쳐있는 이 구간에 딱 붙어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이거는 2019년까지니까 팬데믹 이전에 이제 어떻게 벌어졌나라고 보면은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한국, 일본의 GDP가 한국이 쭉 따라 올라가서 거의 딱 붙어있는 상태처럼 보이고요. 이거를 조금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선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주황색이 한국이고 위에 이제 파란색이 일본인데 2015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이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2020년에
41,369달러. 일본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저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국내서도 얘기할 때 보통 GNI 가지고 얘기하니까 GDP는 1인당 GDP를 잘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GNI 얘기하다가 갑자기 GDP로 바꾸는 게 어색하니까 크게 얘기를 안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올라가면서 한국이 역전한 게 아니라 그 팬데믹 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역전한 거니까 이제 이게 그래프가 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한국이 최소한 1인당 GDP에서 추월할 거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적기 때문에 GDP 숫자가 1인당 GNI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은 그냥 한국이 최소한 일본에 비해서는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아직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그렇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기간을 볼 때 그때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질문이 지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알았을 때는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이제 단순히 뭐 유명해진 수치인데 맞는 거는 출생률이 맞아요. 출산율은 지나치게 여성한테 그 많은 의무를 지운다라고 하는 거 용어상의 문제를 바꾸는 중인데 아직까지 공식 통계 용어는 출산율이었으면 좋겠었고요. 위에 보시면은 73년도에 4.110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에 한 4명 넘게 나왔었는데 이게 급감해서 그러니까 2위가 됐을 때 보통 2.1 정도라고 보는데요. 2명의 이제 자연 사망률까지 계산해서 그래야 이제 인구가 줄지 않고 움직이는 수치인데 그거는 80년대 이미 낮아져요. 지금 외부들인 87년도 수치인데 1.5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한국 경제는 2위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이제 계속 추세대로 내려오는 정도고 이게 이제 2위 이하로 내려가서 지금 2020년 0.840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낮아요. 낮고 이제 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한 가지 질문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게 내려간 거는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충격은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서 생기는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낮아진 출산율을 80년대 이후의 저 상태를 저거는 이제 산화 제한이나 인구 정책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나 혹은 이 안에서 뭔가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생각보다는 오래 한국 경제 구조적 특징 같은 거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출생아수예요. 아까는 이제 출산율을 본 거고 지금은 몇 명이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건데 7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1972년도 수치를 보면은 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그 시기는 70년대 초반이고요. 지금 이제 40대들이 저 나이에 해당돼요. 가장 많은 수치가 태어난 거고 이 숫자가 줄어들어가서 2000년대 초반에는 어땠느냐라고 보면 64만, 62만 대체적으로 60만 조금 넘게 태어난 숫자고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한 20대들이 그 젊은 막 투표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은 60만 명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시대랑 60만 명 시대를 두 가지 놓고 그냥 보면은 대체적으로 30년 사이에 이제 100만 명, 60만 명이니까 40% 이상 줄어서 절반 조금 넘는 수치로 변하는데 30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수치를 보면은 극단에서 26만 명이 태어나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지만 2000년부터 2020년까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60만에서 26만으로 오는데 2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30년에는 절반이 보다 덜 주는데 30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26만 명이 태어난 그 상태에서 무슨 변화가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나 잠재 성장률 비롯한 많은 통계를 보면은
대개 결론은 출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걸 높이는 방식이 뭐가 있냐. 그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육아나 보육에 지원을 가줄 거냐,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요즘 최저임금에 손을 댈 거냐, 이런 건데, 그거는 출생률에 관한 문제고, 이미 벌어진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어질 거냐, 공교롭게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국민연금 구조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 전체 문제 충격에 비하면 조금 협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듀오라고 하는 데서 출산인식 보고서를 매년 내요. 저도 민간회사 수치에서 써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제일 연간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문 해석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32.4% 정도 나와요. 그러면 30% 정도가 경제적 이유냐라고 하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은 사회 비례에 대한 막막함이 19.8%인데, 막막했어요. 이 막막함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경제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노동이라든가 혹은 복지 이런 많은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먹먹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냐면, 사실 저것도 경제 문제거든요.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도 정책 문제니까 넓은 범주로 보면은 경제 정책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네 번째는 일과 가정 연계 어려움 이게 14.8%인데, 이것도 노동시장 문제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혼 지원과 회피는 이건 개인 판단일 수도 있고 요즘 사회적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는 5.2%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출산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90에서 95% 정도가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의미로 발생한 문제고,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아이를 덜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 뭐 10%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청소년 20대 인식으로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녀간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정을 빼놔서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미혼 남녀의 경우 여성은 44%,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고, 남성으로 보면은 31% 정도가 낳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뭐 의지와 의사만 가지고는 저게 이제 그대로 부른다는 건 아니고, 또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는데, 결혼을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도 혼자 낳는 게 아니라서 여성들의 의지가, 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면은 44% 정도는 결혼을 하더라도 낳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 구조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을 썼는지, 출산이나 복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수치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출산율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구 추로상의 위기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이제 청년들의 불안감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약간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좌파 경제학자가 이제 최근에 사회주의 시급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50도시 차이라는 거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프랑스나 독일,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까지도 사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피케티 지적인데, 그 소득 불평등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뭐 연봉에 이런 생기는 문제는 이 복지가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추세이긴 한데, 자산 시장에서 생기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거는 이게 거의 변하지 않게 존재하는 구조고, 하위 50%가 5%의 자산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최근 21세기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 수치가 있으면 저도 그냥 쓰고 싶은데 마땅치 않아서 그냥 피케티를 이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상위 5%에 있으면 95%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면은 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왜냐면 49대 52는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위쪽 절반에 해당되느냐 아래쪽 절반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때문에 폭발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거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한다라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 B2라는 용어가 돼요.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거고, 같은 흐름이 이제 암호화폐로 가면 이제 잡코인이라는 말이 돼요. 잡코인이라는 건 이제 또 매니저 코인이 아닌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런 거죠.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데 수익률도 높아서 잡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청년들의 경우 저걸 해서 제대로 되면 이제 크게 터진다라고 해서 잡코인을 오히려 이 초반기에는 많이 투자했어요. 이게 이제 다 같은 구조죠. 이제 청년들이 자산이 없으니까 이제 노동소득보다는 자산 쪽에 눈을 돌리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 전쟁 같은 게 된 건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는 8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55%에서 60%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높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비율하면 55대 45 정도 되니까 비슷해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있을 가능성이 더 적으니까 이제 자산 전쟁이 들어온 거고요.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산 경쟁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너는 거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이 상태에서 이 청년들이 출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엉망성진인 거예요. 자산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냐. 근데 소득과 달리 자산은 모든 국민에게 자산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 자본주의에 있느냐라고 하면 정책적 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괜찮은 국가라고 하는 동구 국가, 노비들 모델이나 그런 데서도 자산 문제는 다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푸는 게 아니라 완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완화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상당히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출산율은 이런데, 이미 태어난 저출산으로 인한 이 사회 벼락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출발부터 지금까지 자본이 부족하지 노동은 많은 사회라고 시작 조건도 그랬고,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식도 사람은 많이 있다, 사람 많은데 자본이 적으니까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해서 사람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변화했어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는 실업률을 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실업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많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실업률보다도 디센트 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안정적 일자리가 적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에서는 사람 많아. 그런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26만 명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충격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장 26만 명이 태어난 이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노동시장에 들어왔을 때 한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나눠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산부인과부터 문제가 생기죠. 제일 병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출산 관련된 산부인과 전문 종합병원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작은 데들은 없어지는 것은 뉴스도 아닌 거지만 큰 데로만 봐도 굉장히 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도 물어보니까 이제 이 여성 관련돼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출산 쪽에서 점점 그렇지 않은 쪽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육아산업 등 이런 데 다 위기가 올 거고, 사교육비는 근데 안 줄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이를테면 출산학부 절반으로 내려가는 것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 같은 게 생겨서 하이엔드 현상이라고 할 텐데요. 출생한 아이는 주지만 한 아이당 쓰는 비용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서 학업비 자체는 별 줄었다는 증거는 못 보겠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 학교를 없앨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대학가의 아이가 되면은 대학교까지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건 이제 또 한 종류의 문제인데, 노동시장에 충격이 올 거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던 시대랑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것 같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제 스웨덴, 스위스도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실 익숙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본도 사실 우리랑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겪었고요. 2015년에 1억 총알약 사회상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고 장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부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부처인 거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다른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1억 총알약 사회상이라는 그 이름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저걸 2015년에 만들 때 일본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됐어요. 아마 지금 1억 2,500만 정도 됐 텐데, 그건 1억이 아니에요. 1억보다 많은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감내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이제 인구를 늘려서 인구 구조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 출생률을 1.8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내용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 또 코로나 사회라서 부모를 돌보느라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최저임금을 높이고 대기업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아베 시절인데, 아베 등 많은 공무원 입증 나서서 회사들한테 임금 좀 높여라라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저때 일본 출산율이 6.3이거든요. 이런 거 일본의 이렇게 총알약 사회상이라고 하는 정책이 잘 먹혔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일본이 1.3의 출산율을 가지고 정부 부처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더 낮아요. 0.8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산율 제거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이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겪게 될 이 충격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별로 잘 안 보입니다. 승자독식 사회에서 협력 시대로 지금 또 되게 이념적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 경쟁도가 지금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시절에는 뭐 경쟁이 높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한국은 그랬는데, 노동이 풍부했으니까 노동 사이에서 더 이제 생산성 높은 사람들이 해라라고 하는 거고, 승자독식이라는 게 잘 맞았어요. 그런데 노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과연 26만 명도 경쟁을 하는 거냐, 좀 협력하는 시대를 만들 수는 없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유사한 걸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1942년 2차 세계대전 한참 있을 때 나왔던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처칠이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의 출발점을 만든 게 베버리지 보고서인데, 저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저 시기를 보니까 사실 6월에 독일이 러시아 침공을 했던 시기에 그때 보고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동부정선이라는 게 이제는 만들어지려고 하고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은 아직 참전도 결정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만 폭격은 41년도 11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발표한 42년 1월에는 북아프리카에서 한참 백크전을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전쟁이 한참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져 내릴 때 처칠이 주도해서 저런 베버리지 보고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임정근 정부가 출발한 이 시점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라고 할지 좌우 충돌이라고 할지 그 익숙한 충돌들이 있어요.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경제를 운영할 거냐,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하던 대로인데, 지금 아까 출산율 통계나 이런 거 보셨듯이 정부가 어느 정도가 들어왔느냐, 뭘 했느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26만 명 신생아 시대라고 하는 이 변화에서 누가 이걸 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청와대에서 주관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고령화 사회위원회였네요. 문제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저출산위원회까지 온 건데, 욕을 많이 먹죠. 별거 한 거 없다라고 하는데, 부처 간에 누가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 전체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 시도가 있고, 저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진단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아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는 예상이 굉장히 없고, 그리고 교육 단계에서 변화도 학교 수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학생 수가 줄면 학교를 문을 닫을 건지에 대해서, 닫는다고 하는 것도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유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꽤 많은 비용들이 교사든 교육 시스템 유지가 들어갈 건데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 논쟁과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하여튼 얘기합니다. 응용 체계 자체도 공부 필요한데 이 정도로 지금 출산학을 주면은 그냥 뭐 튜닝해서 그런 정도로 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10대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 원래 생태학에 쓰던 용어인데 경영학에서 유행했던 경쟁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컴피티티브 프레셔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높은데 지금 26만 명이 움직이는 거기에서 종합평가하고 떨어뜨리고 그런 게 필요하냐, 이 한 명 한 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일본 이제 인력 초활약 사회에서 사실 완곡한 표현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20% 이상 이거 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초활약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세대로 전환해서 보면은 특정 세대에서는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거다라고,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결정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만 어떤 충격이 올 거냐, 각 단위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도 노동 많이 쓰는 뭐 서비스 산업인 거냐, 내지는 뭐 지역 경제, 특정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냐, 사회적 경제에 관한 거냐, 그런 지금 분석과 평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중단 얘기만 했지, 이미 줄어든 인구가 성장하면서 연차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평가라도 좀 이해를 하고, 상황을 이해를 해야 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창한 정책적 결정 내리지 않더라도 뭐가 문제냐, 대학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한참 후에 벌어질 거라도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꼬리 같은 거죠.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은 다른 시각의 패러다임 전환과, 또 그게 어렵더라도 상황이라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판단 작업 같은 게 시급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점에 있는 지금 윤석열도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미 일부러 발생하는 그 순간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대체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지만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부족한 발표나 토론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생산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저 윤석열 정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만 오늘 특히 김동철 부위원장이 오셔서 우리들이 오늘 토론한 것을 새 정부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전달 안 하시면 자기들 손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를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